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모던 워크플레이스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오성미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갑자기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시행하면서 어쩌면 여러 경험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물론 이번은 매우 특수한 상황이지만 우리 비즈니스 환경이 늘 예측 가능한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즈니스 연속성에 대해 실제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또 다른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후에 어떻게 준비를 할까 고려를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실 때 필요한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를 저희가 직접 진행하면서, 그리고 고객분들을 지원하면서 그동안 배운 것들을 기반으로 원격근무를 도입하기 전에 사전 고려가 필요한 점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하는 모던 워크플레이스는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주로 설명드릴 팀즈라고 하는 제품,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안하는 모던 워크플레이스의 핵심은 물리적인 공간을 포함하여 업무 공간의 재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 내부의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커뮤니케이션과 협업뿐만 아니라 조직 외부 협력사와 또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위한 공간을 물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확장하고 유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고 각종 규제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제안을 담은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365이고, 팀워크를 위한 디지털 허브로 그 중심에 있는 것이 팀즈입니다. 팀즈는 업무 협력 범위에 따라 사람들이 팀을 개설하고 1대1 또는 여러 팀원과 채팅, 온라인 회의, 전화, 문서 공유 및 오피스 365를 통한 문서 공동 작업, 기타 회사의 LOB 애플리케이션과 연결을 통해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커뮤니케이션과 협업,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한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플랫폼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팀즈에 대해 소개하는 팀즈 라이브 시리즈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진행됐던 내용은 온디맨드로 시청하실 수 있고,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까지 마이크로소프트는 9주 연속 재택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저희는 유연한 근무 환경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원격 근무나 재택 근무가 가능한 환경이었죠. 그렇지만 이번과 같이 장기적인 전사 모든 직원이 재택 근무를 시행한 것은 저희도 처음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지난 2월 24일부터 재택근무를 시작하였는데요. 저희 이제 내부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한 위기 대응 플랜이라는 것에 따라서 매주 상황을 살펴보고 또 정부 가이드에 따라서 연장 여부를 결정해 왔습니다. 3월 30일까지는 전사 전 직원이 재택근무를 시행을 했고, 그 이후로도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재택근무를 권장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출근은 하되 마스크 쓰기, 그리고 거리두기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 불씨가 다 꺼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서로 조심해야 되지만 서서히 일상으로 복귀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과 같은 전례 없는 상황을 맞으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번 경험을 토대로 우리의 업무 환경 또 교육 환경이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재택근무나 원격근무가 필요한 상황은 감염병 이외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폭우나 폭설 이런 것들로 교통편이 마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요즘처럼 새학기라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들 학교 선생님 상담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종일 휴가를 내는 것보다는 시간을 조금 유연하게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비대면 방식이 더욱 가속화되고 원격 업무가 하나의 뉴 노멀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회적인 관심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재택근무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기사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재택근무 3주차 되었을 때 직원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만족도는 5점 기준 4.15 정도로 대다수 만족한다는 답변이었지만 23% 정도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은 사무실 출근하는 것이 더 잘 맞는다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재택근무의 장점으로는 많은 분들이 꼽는 출퇴근 준비, 또 이동시간 단축, 비용 감소를 들었고요. 다만 일과 개인 시간 분리가 잘 안 돼서 휴식 시간이 없이 일을 훨씬 더 오래 하게 되고 계속 온라인이어야 한다라는 압박감이 있다 등을 어려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업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는 아무래도 온라인 회의나 빠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채팅 등이 늘었기 때문에 팀즈를 가장 많이 활용했고 기타 이메일과 전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택근무가 길어지면서 각자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환경, 규칙 등을 찾아서 적응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택근무 관련해서 본인의 경험이 SNS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조직에서 회사와 직원 간 상호 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근무하는 위치가 바뀌었을 뿐 여전히 근무 상태라는 것인데요. 회사에서 매일 일지를 제출하게 한다거나 매니저가 매 시간별로 상태를 확인하는데 일일이 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직원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시간별로 또는 일지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직원은 업무 시간이므로 당연히 온라인이어야 하고 바꿔 말하면 본인이 어떤 업무 상태에 있는지 팀원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 좀 더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회의나 협업 시에는 멀티태스킹을 멈추고 참여도, 집중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이 필요한 문서 작업이나 또는 다른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내가 질문한 것에 바로 답변할 수 없다라는 각자의 집중 근무 시간을 존중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재택근무도 업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굳이 계획을 미루지 않고 진행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비대면이 원칙이 되면서 계획된 행사들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다른 경험이 될 수 있지만 대규모 모임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업무 공간이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예를 들어서 갑자기 방송이 나온다거나 초인종이 울린다거나 하는 등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서로 웃을 수 있는 상호 이해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직의 문화가 될 수 있고 이런 조직적인 합의가 있어야 재택근무가 일하는 방식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 중에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효율적인 자기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공유된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업 공간의 확보인데요. 팀즈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있다면 노트북 하나면 어디서나 업무 공간이 되겠지만 그래도 있을 수 있는 가족의 방해를 피할 수 있는 조금 더 독립적인 일하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음이 차단될 수 있고 각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한데 의도적으로 아침에 출근하듯이 다른 방으로 출근했다가 퇴근 시간이면 퇴근을 한다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 부분인데요. 상호 합의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평소와 같이 사무실에 출근했다면 얼굴 보고 잠깐 차를 마시면서 있는 비즈니스 상황을 공유하던 이런 시간들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온라인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팀원들에게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채팅 메시지를 남긴다거나 내가 새로 접한 뉴스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로 떨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핵심이 되는 것은 이런 정보, 뉴스, 문서를 중앙화해서 그 공간에서 팀과의 협업과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재택근무의 단점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일과 휴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출근 시간이 단축된 장점이 있지만 걷는 시간, 또 점심을 먹기 위해서 나가는 시간 등 일상적으로 일이 시작되거나 휴식이 시작되는 이런 시간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 보니 개인 시간과 일이 분리가 안 되고 식사 시간도 없이 일을 훨씬 더 오래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중인데 퇴근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업무 생산성을 위해서도 평소의 생활 리듬을 깨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온라인으로 회의를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실제 회의실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팀원 모두를 한 공간에 모으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화상회의이겠죠. 가능하면 참석자들이 비디오를 켠 상태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회의를 진행하면 온라인이지만 서로 소통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상회의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처음에 화상회의 진행할 때 음성 또 화면이 잘 보이는지 확인하는데 시간을 많이 쏟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익숙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화상회의를 위한 장비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었는데요. 헤드셋이나 스피커폰과 같은 컴퓨터 액세서리를 사용하면 커뮤니케이션에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화상회의가 늘어나면서 웹캠 매출이 늘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인증된 장비를 활용하면 더 효과적이겠죠. 최근 온라인 회의에 관심이 높으실 테니 잠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는 상황을 보면 업무의 연장선에서 여러 사람이 한 번에 모여 어떤 상황을 공유한다거나 또 의견을 내고 결정을 해서 다음 실행안을 진행하고자 할 때 하게 되는데요. 즉 회의는 단독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전체 업무의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 회의의 전후 진행과 연결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회의 진행 전에는 참여자들에게 회의의 목적, 업무의 히스토리와 정황 등이 공유가 되어야 되고요. 서로 일정 조율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사전에 회의 내용을 확인하고 준비된 상태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요. 회의 진행 시에는 중요한 의사결정자 또는 참석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참여 가능한 다양한 선택 옵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팀즈 회의의 경우에는 회의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참여가 가능하고 비디오 참여가 안 되는 경우 전화 참여만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팀즈 미팅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해외 출장 중에 공항에서 대기하는 시간에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장소,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어디에서나 중요한 순간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런 디지털 허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회의에 참여한 참여자가 자유로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말로 참여를 할 수도 있고 진행을 방해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채팅을 통해서도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중복된 일정 때문에 또는 출장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 녹화를 바탕해서 나중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고 채팅 기록을 통해서 회의의 흐름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팀즈는 말씀드린 미팅 라이프 사이클에 필요한 여러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오피스 365 서비스와 연결해서 사용자들이 친숙한 오피스 앱을 통해서 공동 작업을 하거나 비디오 회의뿐만 아니라 PSTN을 통한 전화 회의 지원, 네트워크 대역폭 상황에 따른 비디오 및 오디오 자동 조정 등 원활한 미팅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또한 라이브 이벤트를 통해서 방송 스케일로 최대 참석자 10,000명까지 지원을 합니다. 10,000명 규모로 진행할 때는 서로 비디오를 공유하거나 음성 질문을 하기는 참석자가 너무 많아서 어렵기 때문에 실시간 방송 형태로 진행을 하고 질의응답은 채팅 윈도우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참석자에 대한 리포트는 팀즈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고화질을 위한 하드웨어 기반 인코더도 역시 지원이 됩니다. 전 직원 대상의 회의나 온라인 입학식 최근에 이런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고 또는 고객이나 파트너 대상 이벤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화상회의 시 노트북으로도 진행할 수 있겠지만 회의실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카메라나 스피커 등의 별도 장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하드웨어 파트너가 팀즈 서티파이드 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팁으로 돌아와서 5번째 포용성 발휘하기.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할 말이 있다라는 신호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발표 진행 중에
갑자기 의견을 어느 시점에 내야 하지 라고 말하기에 곤란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회의 주최자는 진행 중에 잠깐씩 질문을 받거나 얘기 중에는 채팅창에 질문을 남기세요와 같은 안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의 묘가 필요한 거죠. 팀즈에 곧 손들기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해서 저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모임 녹화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7번째로 비공식 대화의 부재. 또 재택근무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동료와 나누는 가벼운 대화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대화들이 서로 유대감을 키우기도 하고 혼자 생각하던 아이디어를 논의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강조드렸지만 실제 얼굴을 보고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가볍게 채팅을 이용해서 가벼운 인사, 아이디어 공유, 또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모티콘으로 응원하기 같은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업무를 위한 정기적인 회의도 필요하겠지만 온라인으로 팀 전체가 모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팀 게시판에 소식을 올리거나 어떤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한 주제를 두고 화이트보드를 열어서 모두가 참여하게 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재택근무를 하니 외롭다라고 느끼는 팀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얼마 전에 각자 자기가 원하는 음료를 들고 카메라 앞에서 만나서 진행하는 온라인 번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뭘 굳이 그렇게까지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업무 외 얘기를 하면서 회식처럼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이야기를 나누었었고요. 이 시국에 새로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재택근무라 사무실에 없어서 인사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화상으로 환영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와 함께 즐기면서 일하기. 팀워크를 위한 디지털 허브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팀워크를 위한 사실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모아서 시행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자 오늘 점심에 먹은 메뉴 사진 이런 것들을 게시판에 공유하기도 합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한편으로 저희도 바빴는데요. 저희가 고객사의 재택근무 환경을 지원하면서 배운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택근무를 한다고 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무실에 출근을 안 하면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은 출근하는 것이 곧 일하는 것이다 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일에 대한 성과는 일의 진척 또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평가에 대한 인식과 회사 내에서의 어떤 평가 기준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재택근무를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라고 하면 조직의 일하는 방식이 바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의 업무 환경이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도 문제가 없도록 준비되어 있고 매일의 업무가 디지털 공간을 활용하고 생활화되어 있어야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충격 없이 업무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적절한 시스템의 뒷받침이 필요하고요. 시스템 관점에서 여러분이 재택근무 인프라 도입을 고려하신다면 아래와 같이 보안 관점에서 접근 통제는 가능한가 또는 운영 시 서비스 모니터링이 가능한가와 같은 운영 관점과 일반 사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도구, 오피스 등을 활용해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가, 시간이나 횟수 등의 제한 없이 미팅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가,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회사의 자원에 액세스할 수 있는가, 또 회사의 모든 직군이 적용 가능한가 등 사용 관점을 같이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준비가 된다면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업무 목적을 중심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빠르게 모여서 팀을 이루어 일을 하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고 또 조직 구성원 간 또 협력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정보 자산이 원활하게 소통되고 명확한 사용이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은 외부 변화에 더 빠르게 대응하고 비즈니스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조직의 생산성과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재창조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갑자기 코로나 사태로
프로덕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이전부터 클라우드는 보안에 취약한 거 아닐까라는 염려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화상회의에서 어떤 보안 침해 사고에 대한 보도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그럼 팀즈는 보안 관점에서는 안전한가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박상준 님이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전에 발표하신 오성민님하고 같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모던 워크플레이스 쪽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박상준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에 팀즈와 관련된 여러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그 보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클라우드 보안하면 막연하게 불안감을 갖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 클라우드 보안이 기존에 있는 보안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전한 것을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는 그 타사에 비해서 여러 가지 보안적인 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매일 3,500명 가량의 그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전문가들이 고객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3,500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이고요. 그리고 발전된 AI를 통해서 매일 6.5조 개의 신호를 분석하여 위협을 탐지하고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조 개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데이터인데요. 이게 개별 고객이나 아니면 그 소형 플레이어 분들께서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형으로 글로벌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업체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1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많은 10억 달러가 뭐냐면 R&D 투자하는 금액이 10억 달러이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투자 금액을 보안 그리고 데이터 보호, 위험 관리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해서 저희가 네 가지 핵심 분야에서 그 보안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네 가지 필라란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보안 부분, 그리고 규정 준수, 그리고 프라이버시 및 제어, 그리고 마지막에 투명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통 보안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보안은 기본이 되겠고 그 이외에도 보호해야 될 내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보안에 대한 부분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는 처음 개발 단계부터 보안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안 제품은 보안에 대한 신경 쓰지만 그 생산성과 관련된 제품에서는 사실 생산성 기능 향상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려하지 그 보안 설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신문이라든지 방송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단계별로 그 SDL이라고 하는 보안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개발하게 되어 있고요. 어, 이,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가 저장 상태이거나 또는 전송 중이거나 뭐 이럴 때 그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항상 위치에 상관없이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저희가 in transit, 그 다음에 at rest 그 이제 인크립션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3자 이한 감사를 시행하고 그 보안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안전하고 투명성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정 준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 세계 어느 클라우드 공급자보다도 더 많은 인증을 획득하고 있고요. 또한 그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와 관련된 이제 정책에 의하여 만약 한국 내 데이터를 보관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가 한국에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데이터가 그 외부로 나가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텐데요. 팀즈의 경우에는 고lok화를 제공하고 있어서 모든 데이터 생성되는 데이터가 그 저장 장소는 이제 한국 이내로
이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DPR과 같은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규정 준수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프라이버시 및 제어 부분인데, 고객의 데이터를 다른 정도로 남용하지 않고 꼭 또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완전한 데이터 삭제를 제공합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투명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데이터의 위치, 그리고 보호하는 방식, 그리고 접근 이력, 이런 것들을 한눈에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아울러 위에 보안 쪽도 나왔긴 했지만 제3자에 의해 받은 감사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어떤 기능에 대한 부분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관리나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가서 뭐 팀즈의 기능, 스피드 기능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컴플라이언스 기능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시큐리티 기능에 대해서만 많이 보시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시큐리티 기능하고 컴플라이언스 기능은 조금 구분해서 보실 수 있게 되고요. 데이터에 대한, 그러니까 그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이디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주로 이제 시큐리티에 대한 기능으로 볼 수 있고, 데이터의 통제, 관리,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이제 컴플라이언스 부분으로 구분해서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 내용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되어 있고요. 이 외에도 다른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기능들은 대부분 이제 기본 장착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아주 고급 기능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기능을 구매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저희,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영업사원 파트너들한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큐리티 가이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 보신 게 이제 SDL 앞장에서 나왔긴 했는데, 그 시큐리티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굳이 얘기하자면 신뢰할 수 있는 컴퓨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SDL이라는 것이 최근에 또 각광받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그 이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어떤 프레임워크, 보안 그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 SDL에 따라서 팀즈는 개발되었습니다. 초기 개발 단계부터 위험 모델을 설계하고 각 그 기능들이 이 위험 모델에 대응할 수 있게 설계된 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이런 SDL을 기반으로 개발할 수 있는 회사는 사실 이렇게 많지 않은데, 왜냐면 그 단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각 단계마다 보안과 관련된 프로세스들을 처리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그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따르기가 쉽지 않은 그런 프레임워크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쭉 그 많지 않은 회사가 SDL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 통신에 대한 기본적인 암호화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시장에서 이제 뭐 국제 표준이거나 아니면은 그 업계 표준에 대한 암호화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에도 설명드렸지만 그 인트랜짓, 그러니까 통신 상태 단계에서의 암호화, 그리고 at rest, 그러니까 데이터의 저장 단계에서의 암호화,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공격에 대한 대응 방법을 갖고 있는데요. 뭐 키가 노출됐다든가 아니면 그 DOS, 도청, IP 스피핑 이런 다양한 전통적인 그 공격에 대한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아이디 보호 모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최근이라기보다는 몇 년 이전부터 이제 도래하고 있는 게 트렌드가 모바일화 그리고 클라우드화가 대세로 전환되어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영역, 보안 영역이 아이디 보호
부분이다,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유통되거나 또는 그 디바이스가 유통되거나 사람이 이동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는 모바일 폰을 통해서도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또 그 데이터 이동 범위가 좀 확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단순한 기능의 방화벽이라든지 아니면 그 탐지 프로그램 같은 것으로선 대응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이제 아이디 보호 부분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가장 이럴 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조건부 SS라든지 4단계 인증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조건부 액세스 같은 경우는 그 사람 또는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의 그 상황에 따라서 조건별로 접근을 허용하거나 또는 불허하거나 하는 것들이고요. 적절한 대응을 하는 거고, 대응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다단계 인증에 대한 부분, 멀티팩터 어덴티케이션 부분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용자가 방금 전에 한국에서 로그인을 해서 쓰다가 갑자기 한 뭐 5분도 안 됐는데 뭐 미국에서 갑자기 로그인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좀 이상한 형태로 볼 수 있잖아요. 또는 그 악성 코드가 담겨져 있는 뭐 어플리케이션을 모바일 폰에서 깔았거나 뭐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리스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계별로,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사용자를 접근하게 할 건지 안 할 건지, 하게 한다면 어떤 조건을 걸어서 하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은 침해 방지 부분인데요. 뭐 알려진 공격 같은 경우는 뭐 엔티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지만, 사실 그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공격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럴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ATP, 그 다음에 세이프링크에 대한 부분인데, ATP 같은 경우는 알려지지 않은 공격에 대한 지능적 탐지 대응을 하는 것들이 되어 있고요. 또 세이프링크 같은 경우는 그 위험한 웹사이트로부터의 웹사이트로의 그 접근, 또는 그 링크를 클릭했을 때 위험한 멀웨어의 다운로드, 이런 것들을 지능적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컴플라이언스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안, 시큐리티 부분은 안전한 인증,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좀 더 집중되었다면, 컴플라이언스의 경우에는 정보의 안전한 보호, 관리, 통제 부분을 담당합니다. 그 먼저 그 인포메이션 베리어 부분을 보시겠는데요.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 고객의 경우에, 기업의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을 특정 그 부서와 특정 부서 간에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게 그렇게 차단을 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배리어 부분인데요. 화면에 지금 검은색 그룹, 노란색 그룹, 파란색 그룹이 나눠져 있는 게 있는데, 이 검은색 그룹하고 파란색 그룹은 이제 통신을 할 수 있고, 또 파란색 그룹하고 노란색 그룹은 통신할 수 있는데, 검은색과 이제 노란색은 서로 간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게 막고 싶다 라고 하시면 그렇게 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그러면 검은색에서는 노란색 사람에 대한 조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리텐션 폴리시에 대한 부분이고 보존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정 종류의 데이터, 뭐 예를 들어서 재무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회계 데이터, 또는 또 뭐 HR 관련된 데이터, 이런 것들은 중요하잖아요. 또는 이제 뭐 회사가 뭐 개발 관련된 회사다 그러면 개발 코드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고, 어쨌든 그건 중요한 데이터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를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는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뭐 이런 건 당연히 뭐 보존할 수 있지 않겠어? 어디 그 서버에다가 한꺼번에 올려놓지, 또는 뭐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베이스에 올려놨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거 관련된 데이터는 꼭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서버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이메일이나 메신저라든지 또는 그 서로 공유한 폴더라든지 이런 다양한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탐지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별도의 그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그 보존된 것들을 향후에 탐지하고 검색하는 것은 이제 eDiscovery라고 하는 별도의 서비스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eDiscovery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제 그것들을 검색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LP인데요. 데이터에 대한 로스를 방지해 주는 것이죠. 개인정보라든지 아니면 특정 패턴, 우리 회사의 특정 패턴의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좀 보여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데이터의 외부 접근을, 유출을 방지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그 의도적이거나 또는 이제 실수로 의해서 이제 이렇게 유통되게 할 때 자동적으로 이제 차단해주는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정보라든지 중요정보가 있게 되면 이거는 센서티브한 정보다. 이거를 이제 차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신저에서 자동적으로 차단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밑에 이제 링크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 저는 굉장히 짧게 보안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세미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여기 앞에 부분 그 오성민 님이 발표해 주신 부분이라든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남아서 Q&A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